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가 벌써 10년쯤 지나니 세월이 이리 빨랐나 싶네요. 첫 아이 임신 소식에 들뜨고 설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기만 한데 말이죠. 그때는 초보 엄마라 아이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기 바빴는데 이제는 슬슬 사춘기에 들어서는 딸아이와 기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을 정도로 육아 레벨이 올라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는 건 여전히 어렵고 엄마 노릇은 아무리 해도 쉽다는 소리가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도 절 이렇게 키우셨을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떠올릴 만한 기억도 없지만 말이죠.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형편이 넉넉지 못했고 부모님은 저를 낳아 기르며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자세한 사정 같은 건 몰랐지만 부모님께서 늘 일을 하느라 바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맞벌이로 바쁘게 사셨던 부모님께서는 저를 돌봐주실 여력이 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5살 무렵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돈을 벌러 다니셨고 그런 저희 세 식구가 만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5살 때부터 떨어져 살다 보니 그게 당연한 줄만 알고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늘 너무 행복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이 겨우였지만 그날이 늘 기다려질 만큼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돈을 모아 예쁜 집을 얻어 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 지금의 제 딸아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간과 신장이 안 좋긴 하셨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몸으로 무리를 하시니 일찍 떠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갑자기 떠나시며 저희 세 가족의 재회는 영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엄마는 남아 계셨기에 엄마와 같이 살 수도 있었겠지만 팍팍한 형편에 남편마저 없어서 그런지 엄마는 절 걷어가지 못하셨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계속 남게 됐고 몇 년 후 저는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죠. 그때 제 심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같이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어쩌면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점점 소식이 없는 엄마를 못 보고 지낸 지도 벌써 몇 년째였으니까요. 심지어 제 중학교 입학 소식에도 답이 없던 엄마였으니 저는 엄마가 절 두고 떠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놀랍진 않았지만 그게 현실이 됐다는 충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보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마음 놓고 그리워할 수 있을 텐데 재혼을 하셨으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볼 수 없다니 그게 더 슬펐거든요. 재혼하고서도 옛 자식과 연락하고 지내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니었거든요.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얼마 뒤 엄마는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리셨고 그 후로 저는 엄마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저더러 엄마가 없는 셈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그 후로 저는 계속 조부모님 손에 자랐고 다행히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사히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어릴 적부터 저를 걷어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는 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오갈 곳 없는 저를 맡아주시고 챙겨주신 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 돈을 벌면 꼭 은혜를 갚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제대로 보답하기도 전에 먼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워낙 금슬이 좋으셨던 분들이라 그랬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할아버지가 떠나시며 전 결국 완전히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도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고아 신세나 다름없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진짜로 제 편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겨우 22살이었는데 내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 저의 20대 시절은 온통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빈집이었고 저는 그 적막함과 쓸쓸함이 싫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 괜히 친구들 집을 전전하고 그랬을까요? 친구들과 있으면 괜찮아질까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즐겁고 웃고 떠드는 건 잠시일 뿐 헤어지고 나면 더 외롭고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혼자인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저만의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가족이 되어줄 남편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정말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연애 시절 남편은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고 살펴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태석 씨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왜 잘해주긴요.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난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요. 태석 씨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마치 귀한 집 고명딸이라도 된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사람 태석 씨가 처음이에요. 정말요? 에이, 거짓말이죠? 누구라도 영희 씨를 보면 잘해줬을 것 같은데. 영희 씨 착하고 따뜻한 거 보면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애 시절 남편이 저더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다며 제가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왠지 목에 얹힌 가시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아가던 시기라 제 집안 사정을 세세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부모님은 일찍 떠나셨고 조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곱게 자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왠지 남편을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떨치고자 남편에게 제 집안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고 특히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몰랐으면 하는 제 치부였는데 그런 걸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면 더더욱 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제 이야기를 전부 남편에게 해줬죠. 혹시나 내가 자신이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라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자란 여자가 아니라 싫어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남편은 제 걱정과 달리 절 이해해주고 보듬어줬어요.
오히려 그런 저를 자신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앞으로 영희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영희 씨가 바라던 행복하고 예쁜 가족 내가 만들어줄게요. 물론 나도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영희 씨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사랑합니다, 영희 씨. 요즘 젊은 사람들 하듯이 멋지고 대단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솔직담백한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긴장이 되는지 프로포즈하는 내내 얼굴과 손에 흥건했던 땀도 남편의 진정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솔직담백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으로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어른들이 다 떠나셔서 결혼 허락받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남편의 홀어머니 허락만 받으면 됐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절 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제 가정사를 들으셔서 그러신 건지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아무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고아나 다름없으셨을 거고 제대로 부모 손을 타고 자라지 못했다는 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서운했습니다. 나도 아가씨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가씨가 아주 남이었으면 나도 아가씨 사정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건 남일 때의 얘기인 거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말이 다르잖아. 세상 어떤 사람이 고아 며느리를 반기겠냐고. 그게 아가씨 탓이 아니라고 해도 어른들 편견은 어쩔 수 없어요. 난 해준 것도 없는 우리 아들 처가동 못 보고 괜히 고생하는 꼴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괜히 반대하는 나 때문에 속썩이지 말고 우리 아들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요. 나야 못 배우고 속이 조그만해서 아가씨 못 받아주지만 어딘가엔 아가씨 맞아주는 시부모도 있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듣는 제 입장에서야 속상한 말이지만 반대로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 그래도 저 같은 며느리가 반가울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정말 슬프더라고요. 왜 나는 친모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도 반대를 당해야 하는지 이런 제 신세가 기구할 뿐이었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는데도 남편이 결국 결혼을 밀어붙였거든요. 저 영희 없으면 못 살아요. 영희 아니면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뿐인 자식이 혼자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이러신다고 해도 저 어떻게든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결국 허락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때는 저도 방법이 없죠. 이 사람 보기 싫으시면 저도 보지 말고 사시던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나요? 결국 남편의 고집에 시어머니가 먼저 항복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환대받고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가족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은 나를 미워하셔도 제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가까워질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시골에 계셔서 자주 볼 일이 없어 시집살이를 겪을 일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과 제사만 참으면 되니까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싶었죠. 제 딴에는 이제는 시어머니가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고부 갈등을 겪으니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거든요. 그러다 결혼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 뒤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내심 아들을 원했던 남편은 조금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저는 제 딸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신기하고 감격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이라 그러신지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낳으려면 아들을 낳지. 딸은 시집 보내버리면 끝인데. 넌 참 부모복도 없더니 자식복도 없는 모양이다. 너처럼 인복이 없으면 아들을 낳아서 덕을 봐야 하는 건데 딸 낳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희 딸을 곧잘 예뻐하셨어요. 아들을 낳았더라면 더 좋아해 주셨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딸을 만날 때마다 옆에 끼고 내려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제가 미워서 괜히 저런 소리를 하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손녀는 저처럼 밉지 않으신가 보다 싶어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 딸 지은이까지 태어나며 저희는 새 식구가 됐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고 가족을 꾸리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바란 것은 오로지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여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건지 남편은 저와 가족을 꾸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죠. 다들 가정을 꾸리고 나이를 먹어가서 그러는지 돈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주변 친구들도 다들 주식이며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명품을 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때만 하더라도 다들 술값 걱정하던 코찔찌들이었는데 말이야. 이놈들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뭐 누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사업이 대박났다 그러고 난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저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그런 나를 보고 애들이 미련한 거래. 저나 저희 남편은 주식이나 사업 같은 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만기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회사 다니는 게 최고고 매달 월급 나오는 월급쟁이가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쉽게 돈 벌고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다 보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앞서 달려나가는 걸 봐서 그런지 남편은 언젠가부터 답답한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월급쟁이로 계속 살아봐야 평생 외제차 한 번 못 끌 거라면서 말이죠. 내가 바보였어. 애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나도 그때 주식이라도 할 걸. 바보같이 그냥 입 다물고 회사 다니는 게 최고인 줄만 알고 그러고 살았네. 아무래도 나도 사업이라도 시작해 봐야 되겠어, 여보.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리고 사업하려면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아니야. 요즘엔 그렇게 큰 돈 들지도 않아. 주변에서 투자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엄마한테 부탁드려 봐야지. 그래도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아들 부탁 안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헛바람이 들었던 남편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댁이 시골집이긴 하지만 땅도 있고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았던 저는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며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사업에 눈이 꽂힌 남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저 몰래 시어머니를 찾아가 결국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사고치는 일 없이 성실했던 남편이었으니 시어머니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셨겠죠. 결국 남편은 제 뜻을 꺾고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잘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기술 없이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죠. 남편은 친구들 말만 믿고 시작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의아해했어요. 회사 생활하듯 하기만 하면 될 거로 생각했는지 열심히 하는데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낙담해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애초에 아무나 다 쉽게 하고 다 성공하면 사업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남편은 성공한 얘기만 들었으니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결국 남편의 첫 사업은 처참히 망했고 저는 남편이 그제라도 미련을 버리고 포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에 미친 귀신의 시익이라도 했는지 사업을 정리할 생각을 못하고 또다시 다른 사업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이번에는 아예 저한테 말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러는지 남편이 답답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운에 맡겨야 하나 하며 간절히 빌고만 있었는데 남편 사업은 역시나 또 금방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진짜 돈이 거기서 똑 떨어지냐. 여보, 이제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제 미련 버리고 다시 회사 들어가, 응? 언제까지 안 되는 일 붙잡고 빚만 늘릴 거야? 이러다가 우리 진짜 다 망해. 아니야,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여기서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나 진짜 될 거라니까? 나 조금만 더 믿어봐줘. 내가 잘 돼야 우리 가족이 다 잘 되지. 당신도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전엔 남편이 매달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부족하지 않게 잘 살았는데 왜 자꾸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건지 전 도통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리는데도 끝까지 사업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저희 집은 점점 빚이 쌓여만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집까지 날아가겠구나 싶은 불안감에 저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 두드리더니 우르르 들어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가더라고요. 영문을 몰랐던 저는 나중에서야 저희 집이 날아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빚에 빚을 얹어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거죠. 사업할 여력도 없다고 하기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마지막 기회라며 투자에 손을 댔던 모양이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 사업을 할 생각에 전 재산을 담보로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그 일이 잘못되며 저희는 집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줘야 해서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했는데 남편이 있는 돈을 다 가져다 쓰는 바람에 월세 보증금 얻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로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나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 생각에 앞이 깜깜했지만 그때는 그런 고민마저 사치였어요. 당장 아이 데리고 갈 곳이 없는데 제가 시집살이 겪을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오갈 곳 없는 저희 세 식구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시골집에라도 들어와 살게 해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게 됐죠. 사실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저희를 집으로 들이셨지만 저희와 같이 사는 건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새끼 데리고 갈 곳도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방을 비워주셨을 뿐, 원래 시어머니는 혼자 잘 지내시던 분이셨거든요. 시골 할머니들이 다 그렇듯 저희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쭉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시면서 자식 도움 받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여태 아들 빚 대신 갚아주시다가 이제는 미운 며느리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속이 복잡하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화풀이도 하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을 봐야 하는지. 자식들 덕 보고 살진 못할 망정 사고친 자식 뒤치다거리 하느라 허리가 휘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그러게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태석이 그놈이 그러고 다니면 너라도 말렸어야지. 너는 마누라가 돼서 남편이 사고치고 다니는 거 그냥 두 손 놓고 보기만 한 거야?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두고만 봤어? 아유, 답답하. 네가 진작 붙잡았으면 일이 이 지경이 됐겠니? 하여간에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말이야. 남편의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내 잘못인지, 그렇다고 남편이 내 말을 듣기나 했을지 제 탓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러실까 싶었거든요. 사실 어머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을 진작 말리고 했어야 하는데 남편을 말리지 못해 시어머니께 이런 폐를 끼치다니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 탓이라도 하셔야 어머니도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겠다 싶었던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서도 남편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어 엄마 집에 얹혀 살게 됐을 때는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지 눈치껏 조용히 있더니 그 생활도 길어지니 금세 적응이 됐는지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고 돈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 나이 먹어서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은 못하고 또다시 돈을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태껏 가져다 쓴 시어머니 돈이 얼만데 대체 얼마나 더 해먹어야 성이 풀려서 일어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나 사업하게 돈 좀 빌려줘요. 돈은 무슨 돈? 나 돈 없다. 아니, 엄마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엄마 돈 많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꿍쳐둔 돈 좀 있지 않아? 그걸 아직도 찾으면 어떡해? 그 돈 다 네가 가져다 쓴 지가 언젠데? 네가 갖다 쓴 돈만 해도 몇 억인데 나 이제 돈 한 푼 없어. 그래. 뭐 현금은 뭐 없다 치고 그럼 땅이라도 팔아서라도 해줘요. 예? 땅은 무슨 땅? 아니 얘가 왜 자꾸 헛소리를 해? 나한테 무슨 땅이 있다고? 엄마 땅 있잖아.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소작도 주고 했던 거 다 아는데 어디 산도 우리 땅이라며? 아이고야,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그게 아직도 있겠냐? 논밭은 네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다 정리했고 선사는 원래 돈도 안 되는 거라 전에 너 빚 갚아준다고 헐값에 팔았다. 진짜야? 엄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자식 앞에서 뭐하러 거짓말을 해? 이놈이 내가 돈 없다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알겠고 그럼 지금 농사하는 땅 담보로 잡아서 뭐 어떻게 주면 안 될까? 돈이라도 빌려서 만들어 주던지.
아이, 엄마, 진짜 나 답답해서 그래. 이 시골 촌구석에서 나더러 뭘 하라고. 아이, 돈이라도 몇 푼 쥐고 새로운 일이라도 해봐야지. 이놈 자식이. 이제 남은 거라고는 손바닥만한 저 밭이 전부인데 나더러 그것까지 헤쳐먹으라고? 그럼 난 뭐 먹고 사냐? 네가 기어이 이 애미 숨통까지 끊어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 이제 자식 덕에 호강하고 살아야 할 나이에 자식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있던 재산은 자식놈이 다 털어먹고서 이 나이에 아직도 힘들게 밭일하고 농사지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젠 그것까지 갖다 팔아먹으려고?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 난 너한테 더 해줄 돈 없으니까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살아.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며 편들어 주시던 어머니가 기어이 남편을 보고 불호령을 내리시는 걸 보고 저는 어머니의 한계도 이제 다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싶었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어머니가 화를 내셔서 찍소리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돈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건지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려 난리였거든요. 어느 날에는 어머니와 밭일을 하고 들어오니 시어머니 방이 난장판이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는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혜미야, 여기 좀 와봐라. 집에 도둑이 들었나 보다. 예? 도둑이요? 누가 우리 없는 사이에 창롱을 다 뒤진 모양이야. 어머니,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래, 경찰에 신고해라, 얼른. 저희는 당연히 도둑이 든 줄 알고 놀라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했더니 범인이 저희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글쎄 시어머니가 분명 땅 문서를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없는 사이에 방을 뒤졌던 거였어요. 당연히 도둑인 줄 알고 신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아들이었다니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하셨을지. 시어머니가 그 일로 꽤나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일 없이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으셨어도 그럴 여력이 없으셨겠지만요. 그렇게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계속 막무가내로 나오고 틈만 나면 사업을 벌이고 딴짓을 할 궁리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내려가면 어머니 농사일이라도 도와서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고 하더니 막상 시골 내려와서 살려니 도시 생활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흙묻히는 일이 하기 싫은 건지 남편은 일손을 거들긴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따라서 같이 일이라도 하러 가자고 하면 저한테 괜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 핑계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대낮부터 나가서 술을 퍼먹다가 저녁 늦어서야 들어와서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결혼을 해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니 하면서 저에게 술주정을 부리곤 하는 거죠. 야, 너는 남편이 우습냐? 내가 돈도 못 벌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우스워? 아유, 또 왜 그래 정말? 일 도와주지도 않고 나가버리더니 또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아, 그래, 술 좀 마셨다. 왜? 이젠 또 그거 가지고 지랄하려고? 남편이 속상해서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해는 해주지 못할 망정 바가지를 긁어? 내가 뭘 어쨌다고 또 이래? 이게 바가지야? 이게 바가지면 당신이 하는 건 가정폭력이야.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하나 이씨. 어디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할 망정 잔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안 풀리는 게 다 네 탓이야. 그거 알고 이래? 뭘 또 내 탓이야.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 보고 사업하라고 떠밀었어? 내가 당신 보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시켰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말아먹었으면서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나 좋자고 그랬냐? 다 니들 먹여 살려보려고 노력하다 그런 거 아니야? 야,
나도 총각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네가 그딴 소리를 해?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그렇게 남탓만 하고 살 거야? 이러다 애 듣겠어. 그만해 제발. 그만은 뭘 그만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건데. 네가 내 발목 잡은 거야. 그거나 알아라. 어?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남편은 저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거라며 자신의 실패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도 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 것도 그 돈 메꿔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 탓을 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억울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만이라도 이 소란을 못 듣길 바라며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한참 시달리다가 술 취한 남편을 재우고 방에서 나오면 방문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곤 하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취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 방문 앞에 계셨겠죠.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걱정이 되셨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아들이 염려되어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니라 제 걱정을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 상태보다 제 얼굴 표정을 더 살피는 게 느껴졌거든요. 원래도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신데다가 평소에 저를 구박하시던 분이라 대놓고 제 걱정했다고 말씀한 적은 없으셨지만요. 애는 잔다. 애비 들어오는 소리 듣고 내가 내 방으로 불러서 채웠다. 그러니 애 걱정은 안 해도 돼. 감사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지은이가 들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서 애비는 자냐? 예. 난리치더니 피곤은 했는지 이제 자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밤늦게 소란 피워서. 그걸 왜 네가 미안하다 그러냐. 네가 난리 피운 것도 아닌데. 내 아들놈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소란 피운 걸 왜 며느리가 미안해해? 오히려 내가 너한테 미안해해야지.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자식놈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키운 모양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다 내 죄야. 아들놈이라고 그저 귀한 줄만 알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서 그런지 아무래도 애가 잘못 자랐어. 좋은 걸음 주고 해 잘 배워주면 잘 클 줄 알았더니 잘해주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 뭐니. 아무래도 내가 무식하고 모자라서 자식 농사를 아주 망친 모양이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제가 잘 아는데요. 원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키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저희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게 무슨 고생이신지 제가 면목 없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미안한 것은 늘 저희였네요. 저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께 소란 피워 죄송했고 어머니는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며느리 볼낯이 없다고 하셨죠. 잘못은 남편이 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속상해야 하는지.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와 꽤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오갈 곳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살 때까지 어머니가 늘 불편하고 멀기만 했는데 같이 산 정이 있는 건지 고생을 나눠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이전처럼 무섭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제게 타박하시고 혼내시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애정과 관심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 일로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기도 했고요. 자식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걸 속상해 하셨습니다.
떨어져 살 때는 마냥 밉고 구박덩이던 며느리가 곁에 두고 보니 꽤나 안쓰러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돈이 궁한 제 사정을 알고 쌈짓돈을 쥐어주기도 하시고 남편이 제게 난리를 칠 때는 대신 나서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제 편이 돼주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어렸을 적 나를 버리고 재혼한 엄마 때문에 엄마의 정을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제게 어머니는 따뜻한 모정을 나눠주셨어요. 아마 그때 제가 시어머니께 배운 따뜻한 정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엄마에게 배우지 못한 모정을 시어머니에게 대신 배웠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품어주시는 걸 보며 전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저라도 효도할 생각을 하며 시집살이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노력하는 걸 보며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가장 노릇을 했으면 싶었지만 한번 삐끗한 남편은 다시 똑바로 걸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점점 어긋나기만 했어요.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고 전의를 잃은 남편은 그 후로 무엇도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성실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딜 갔는지 남편은 언젠가부터 땀 흘려 돈 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쉽게 일확천금을 벌 생각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업으로 큰 돈을 만져봐서 그런지 남의 밑에서 고생해서 버는 몇백만 원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거겠죠. 거기다 그동안 사업하며 잃은 돈이 수억이다 보니 그 본전 생각이 절실했을 겁니다. 한 번에 잃은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한 번에 벌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잃은 돈을 금방 벌고 싶었던 남편은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저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이 언젠가부터 늦게 들어오길래 또 평소처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골에서 열리는 하우스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몇 달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꾼이 집으로 찾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고 말았죠. 뭐라고요?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렸다고요? 아이, 그렇다니까. 아줌마 남편이 도박한다고 우리한테 돈 빌려갔어. 그러니까 당신 남편 어디 있는지 물어. 저희는 정말 몰라요. 그 사람 며칠째 소식 없이 집에 안 들어온 지도 오래라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남편 숨겨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우린 정말 모른다니까 그래. 내 아들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못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괜히 아들 숨겨주고 그러지 말아요. 그랬다간 재미없으니까. 아무튼 다음 달에 또 찾아올 테니까 그땐 아들을 찾아놓던 돈을 찾아놓던 해야 할 겁니다. 남편이 벌인 사고에 저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에 투자로도 모자란 건지 기어이 손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댄 거죠. 도박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사고를 친 남편 때문에 저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나와 내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 죄를 묻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대든다며 화가 나서 절 때리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보자보자니까 남편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뭐라고 남자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타박을 해? 내가 나 하나 잘 살자고 이러냐? 한판해서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박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 애초에 그게 말이나 돼? 거기다 당신 돈을 따기나 했어? 괜히 도박한다고 그러다가 사채업자들한테 빚만 더 졌잖아. 이젠 하다하다 사채까지 건드리고.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당신한텐 고생하는 식구들은 안 보여? 어머니나 나는 그렇다 쳐도
아직 한창 어린 당신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는 말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가장 노릇을 해. 뭐라고? 그럼 지금 내가 가장 노릇 못한다 이거냐? 아니 내가 뭘 못했는데. 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게 누구 덕인 줄 알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아주 이게 사람 속을 긁네 긁어. 어디 한번 나한테 얻어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기어이 남편이 제게 손을 대려 하자 시어머니가 놀라며 달려나와 제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머리는 있는지 남편도 자기 엄마 앞에서 절 때리진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얻어맞진 않았지만 남편의 폭력성을 보게 된 저는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과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어차피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인데 속썩이고 폭력까지 휘두르려고 하면 제가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싶더라고요. 남들은 아이 때문에라도 참고 산다고 하지만 전 오히려 그래서 더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아빠의 존재가 아이에게 더 독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남편을 떠난다면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감당하셔야 할 텐데 그 꼴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가뜩이나 고령이셔서 기운도 없으신 시어머니가 저 없이 혼자서 남편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싶었던 거죠. 남편이 그나마 술 안 마시고 맨정신일 때는 말이라도 통하지만 하루 벌다 하고 술 퍼마시고 도박장 드나들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걸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남편을 참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아시는지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견딜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남편 때문인지 결국 병을 얻어 몸져 눕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을 얻으신 시어머니를 열심히 간병해야 했죠. 어머니 꼭 일어나세요. 약해지지 말고 일어나셔야 해요. 다시 일어나셔서 저 구박하시고 혼내주세요. 아셨죠?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다 늙어서 구질구질하게 병까지 얻어 널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미안하실 거 없다니까요. 전 오히려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았는걸요. 어머니 덕분에 몰랐던 엄마 정도 알았고 그동안에도 저 어머니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네가 나 때문에 태석이 놈이랑 이혼도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더더욱 일찍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너 시집 올 때도 구박만 하고 잘해준 것 하나 없었는데 팔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애미야, 나 떠나거들랑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애비랑 이혼해라.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떠나신다뇨. 저 두고 어딜 떠나시려고요? 저 남편이랑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불쌍하시면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서 저 지켜주세요. 남편 앞에서 제 편 들어주셔야죠. 전 그렇게 어머님이 버텨주기를 바라며 열심히 간병을 했지만 제 정성이 모자랐던 건지 어머니는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시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시며 저희는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대로 상주 노릇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마저 내기 화투판을 벌인 남편을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연세에 비해 일찍 떠나신 게 남편 때문이 아닌가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떠난 게 안타깝지도 않은지 그저 내기 도박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딸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남편을 참고 있었던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남편을 참고 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혼을 해야겠다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건 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장례를 치른 저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미 몇 번 어머니 장롱을 뒤져서 돈 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물건은 어찌하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그냥 다 태워버리라는 매정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정리를 해야 했네요. 그렇게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찬찬히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데 그 사이에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한 장이 있더라고요. 며느라, 내 아들 몰래 여기로 가거라. 웬 주소와 함께 짤막한 한 문장이 적힌 그것은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유서를 발견한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남편 몰래 그곳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죠. 뭐인진 몰라도 어머니가 남편 몰래 제게만 무언가를 남기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주소를 찾아간 곳에는 웬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흔히 농사 지을 때 쓰는 농막이었죠. 그렇게 그 농막 안으로 들어가자 웬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본 저는 안에 들은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자 안이 온통 금덩이로 가득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전 재산을 남기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돈 문제로 사고치는 남편 때문에 가진 땅과 현금으로 금을 사두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들이 아닌 제게 남기셨던 거죠.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들어 있었는데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남편과 이혼 후 딸아이와 새 출발을 하라는 당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어마어마한 금덩이들을 남기신 것도 놀라웠지만 끝까지 절 걱정하신 시어머니 마음이 감히 헤아려지지 않았거든요. 낳고 기른 자식보다 며느리를 걱정하신 시어머니의 사랑을 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남기신 금을 남편 몰래 숨겨둔 저는 얼마 뒤 남편과 이혼을 하며 딸아이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이 옳다구나 하며 곧바로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집과 밭이 남편 앞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그것마저 저와 나누기 싫었던 거죠. 처자식은 어찌 먹고 살지 걱정도 안 되는지 남편은 그 돈마저 도박에 갖다 쓸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남편이 그럴 걸 아시고 제게 선물을 남기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아이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찾지 못할 곳으로 멀리 떠나서 어머니가 주신 금으로 둘이 살 집을 구했고 근처에 작은 가게도 하나 얻었어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산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전 어머니가 주신 것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식당을 꾸리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박집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손님들이 와주셔서 다행히 저희 두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네요. 그리고 딸아이도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제 속에는 늘 어머님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 기일이 곧 돌아오는데 그때 어머님 좋아하시던 산적이라도 구워 올려야겠다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